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헤르만 헤세의 골드문트와 나르치스, 이 작품에 대하여 1930년도에 나온, 그죠? 두 명의 인간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인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 친구의 우정을 그린, 그죠? 골드문트와 나르치스. 예도의 철학적 평론은 또 철학으로 또 깊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 작품에도 니체의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니체가 초기에 자기의 철학을 예술로 규정하면서, 그죠? 썼던 그 음악에 대한, 그죠? 비극의 탄생,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골드문트, 감성을 대표하는 인물, 그 다음에 나르치스, 이성을 대표하는 인물, 이렇게 과연 나누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결론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죠. 헤르만 헤세 역시도 이 작품에서 두 친구의 우정에서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로, 그죠?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인간은 감성과 지성을 나누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다 더 이성적인 유형의 인간, 보다 더 감성적인 유형의 인간은 존재하겠죠, 그죠? 그 점에서는 우리가 또 그 나르치스의 유형의 인간, 그 다음에 골드문트의 유형의 인간,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이성을 대표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역시도 여러분 여기에서 깊이 들어갑니다. 칼 융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예도가. 자, 순수 이성 비판에서 아날리틱, 앞쪽에 감성론 끝나고 분석론을 다루죠. 여기에서는 주로 오성과 그 다음에 감성의 관계를 다루고, 또한 이거를 거쳐서, 그죠? 이걸 거쳐서 변증론으로 나가기 전에 라이프니츠의 합리론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물 자체와 현상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것은 결국 물 자체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은, 페얼룸프트는 오성에 머무르지 않고 오성의 어떤 범주표의 적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 운베딩터, 어떤 선험적 관념론이 연역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죠? 무제약자를 향하여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추론해내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환상의 논리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맞죠? 로직 데스 판톰이라고, 환상의 논리를 통하여 이성은 언제나 오성의 범주에 갇히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환상의 논리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증론으로 이성을 시작하고, 이성의 특징, 순수 이성의 특징은 언제나 무제약자를 향하여 넘어서려고 하는 자유를 가진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칸트에게서 이미 자유의 이념이 나타나고 있다라. 이것을 칸트는 이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념, 이데라 그러죠, 독일어로. 복수로 이념들이라 그러죠. 그 세 개의 이념들을 순수 이성이 무제약자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이념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이념을 영혼, 진례,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트, 자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뭡니까? 고트,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순수 오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티노미, 뭐죠?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칸트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순수 이성, 그러니까 감각 직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론의 형이상학을 칸트가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자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인간의 이성은 오성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것, 범주적인 거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원인과 결과,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인과론적인 실체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계를 총체로서 인식하려고 하며, 또한 이 세계를 창조한 제일 원인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이제 실천 이상 비판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Not Wendigkeit. 뭐죠? 이 세계의 구성에 있어서 필연성,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객관성,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러한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 영역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계를 총체로서 인식하려고 하고, 그 세계의 not Wendigkeit, 필연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성은 언제나 자유롭게 결정을 통하여 자유를 향하여 무제약자의 여행을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율배반을 이야기했고, 이 이율배반은 순수 이성의 어떤 그러한 특징적인 본래성으로서, 그죠? 순수 이성 비판의 뒤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 역시도 이성은 이미 이러한 오성이 정해준 범주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무제약자, 추론적 이성, 그 다음에 추론해낼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이것을 자유의 이념과 연결시켜서 실천 이성 비판으로 나갔다라는 거야. 그게 칸트 역시도 인간의 이성 안에는 이미 자유를 향한 열망이 존재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 1차 자료를 모르고 이성에 머물러, 이게 이런 수준이야. 이성은 이미, 이성의 본성은 필연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유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운베딩테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을 다루는 그 뒤쪽 부분에 그것을 변증론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론. 그래서 변증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성 안에는 이러한 이성의 본성은 오성의 범주를 넘어서려고 하고, 감각 직관을 통하여 경험된 그러한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것만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이성은 자기 안에서 이런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무제약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칸트가 결론을 내리면서 그걸 환상의 논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칸트 역시도
니체 이전에 이러한 골드문트와 나르치스의 두 관계는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대로 시사했어. 물론 여기에서 자유는 나중에 보편적 이성을 통하여 도덕 법칙과 연결되지만 칸트의 이러한 시도 역시도 이성 자체의 배후에는 어떤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칼 융의 집단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개념, 4가지 원형이 있죠. 거기에서 특히 아니무스와 그죠?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개념을 갖고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은 자기 배후의 무의식적인 경계에서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은 칼 융의 관점에서는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관점. 그러니까 독일 관념론의 어떤 그러한 대표적 특징으로서 칸트가 자기의 환상의 논리를 결국은 실천 이성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관념의 정점에 위치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도는 이것을 이성의 본성은 자기 배후에 어떤 뭐죠?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그림자를 갖고 있으며, 이 그림자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그러한 이성의 기만과 이성을 활동하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본능의 힘과 연결되어서 바라볼 때에 칸트의 이러한 무제약자가 완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도의 창조적인 생각들입니다. 물론 칸트와 칼 융을 또다시 해석하면서 내린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언제나 융의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러한 본능의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문화가 창조되기 이전에 인류의 집단 무의식적인 콜렉티베스 베부스트자인이라고 하는 그 원형이 숨어 있다라는 거, 그죠?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이성은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정해놓은 그러한 감각직관의 어떤 그러한 그 제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특징은 신의 세계, 영혼의 불멸, 필연성의 세계를 넘어서 자유로 나아가는데, 이 자유는 도덕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러한 태고적 잃어버린 인간 안에 있는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그림자, 그죠? 또 다른 의식의 원형으로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힘의 의지, 뭐죠? 무의식의 원형,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 이 모든 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인간은 자기 이성이 본능적으로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자유의 깃발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르치스의 이성 배후에는 골드문트의 본능적 사랑이 언제나 부재로서 나타났고, 그죠? 그리고 또한 골드문트의 이러한 본능적 사랑 배후에는 나르치스의 이성의 질서가 언제나 자기의 부재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근원적인 원형을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는 각각의 인물이지만 우정을 통하여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는 관계로서 나타나고, 또한 우리 인간의 배후에는 우리가 숨겨놓은 그러한 여성성과, 이게 뭐죠? 융에게 있어서 남성의 이성적 의식에게서 나타나는 여성성이 뭐죠? 아니마야. 그리고 여성의 원형적 본성으로서 나타나는 남성성이 아니무스야. 이거는 굳이 남성 여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러한 페르소나, 칼 융이 페르소나는 뭐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왜 써, 여러분? 가면은 이 사회의 어떤 규범과 도덕과 종교의 그러한 법칙에 의하여, 그죠?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 안에서 인간은 가면을 써야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인격은 페르소나라 그랬고, 그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가면은 무의식적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면의 배후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숨어 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볼 때 골드문트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르치스는 저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래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 페르소나의 경계 밑에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관점에서 볼 때 골드문트는 나르치스의 이성을 언제나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나르치스는 언제나 골드문트의 감성의 사랑을, 그죠? 언제나 동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골드문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병상 밑에서 누워 있을 때에 그러잖아요. 내가 성직자로서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절제와 이성의 어떤 그러한 세계를 살아갔고, 신의 어떤 계시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나의 삶은 학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또한 그러한 제도가 주는 모든 것 규율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지만, 너가 없었다면, 여러분, 너가 없었다면 나는 나의 이러한 엄격성에서 단 한 장소로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너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인간에게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잃어버린 어머니의 세계, 그죠? 사유의 세계 안에, 사유는 뭐죠, 여러분? 골드문트와 나르치스한테서도 나타나듯이 사유는 사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유가 일어나요. 예도가 가끔 사막의 철학자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사막에서 태양을 직접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태양과 사막은 철저히 나르치스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골드문트의 상징물은 뭐예요? 골드문트는 잃어버린 어머니. 이해가 돼요? 어머니의 품. 그 어머니와, 그리고 태양의 맞은편에 있는 별들과 달들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골드문트의 상징물이었다라는, 이해가 돼? 사막에서 사유를 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사유를 하는 그 나르치스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거기에서 부재한 골드문트의
어머니의 품을 얼마나 그리워했겠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어머니의 품과 달과 별을 가진 이러한 골드문트는 또한 나르치스의 차가운 사막의 사유와 그 다음에 밝은 햇빛을 너무나 그리워했다라는. 그래서 골드문트는 그죠? 뭐죠? 자기가 방황하면서 수도원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무수한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일탈을 하기도 하고 방탕한 삶을 영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또한 위대한 조각가를 만나서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되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조각가의 위대한 성모상을 보고 제자가 되지만은 그죠. 그 제자로서의 삶에서 골드문트를 생각하면서 성모 마리아 상이 아닌 성 요한의 상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는 방황하면서 언제나 자기에게 부재했던 나르치스의 그 위대한 질서에 대한 절제의 삶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예술 작품인 성모상이 아닌 요한의 성 요한의 상으로서 조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또한 전쟁과 흑사병을 통하여 나중에 나르치스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이 장면,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같이 살면 좋은데 또 살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또 나가는 거야. 다 죽게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골드문트의 아버지가 뭐죠? 얘를 수도원에 맡기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라틴어 학교의 선생이었던 나르치스는 2살밖에 위가 아니었어. 탁월한 명석한 그러한 언어 실력과 그 다음에 수도사로서의 그러한 기품 있는 절제된 삶을 이성의 통제를 기가 막히게 수행했던 그 나르치스는 이미 골드문트보다 2살밖에 위가 아니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수도원에서 그죠? 라틴어 학교에 수습 선생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러면서 골드문트를 만나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골드문트는 누구예요? 그 엄마가 자기의 어떤 감각적 삶과 예술적 삶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엄마가 그 골드문트에게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시켜보니까, 수업하다가 보니까 나르치스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골드문트는 결코 자기와 같은 수도사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가 친구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서 소녀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얻게 된 열병을 간호하게 되잖아. 그죠? 그 열병에서 머리맡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내가 될 수가 없다. 너는 결코 이러한 수도사의 길을 갈 수가 없고, 너는 예술가의 감성을 갖고 있고, 잃어버린 엄마의 품을 너는 그리워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달과 별과 같이 밤에 빛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햇빛을 상징했던 건 이성이요 의식의 세계잖아, 나르치스는. 그러나 어두움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 어두움을 상징하는 칼융의 그림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 감성의 세계. 기가 막힌 대조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너는 수도원을
떠나라 그런다고,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문트는 그때는 몰랐다고. 왜 내가 존경하는 나르치스 선생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가,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울타리를 넘어서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나는 이 수도원의 문을 네가 언제든 너의 방랑 생활에서 네가 힘들어서 언제 어느 때건 돌아올 때 나는 너에게 이 문을 잠그지 않겠다. 야, 엄청난 어떤 그러한 우정이 나타나죠, 여러분. 내가 잠그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골드문트를 예술가로서의 삶의 감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 이 세계에 무수한 그러한 악과 또 어두운 영역의 세계,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의 체험의 세계를 떠나는 골드문트에게 나르치스가 해주었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가 언제든 돌아온다면 나는 이 수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를 기다릴 테야. 이 비슷한 말들, 엄청난 우정이 드러나는, 그죠? 그러면서 골드문트가 떠난다고, 여러분. 수도원을 떠나서 이제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죠? 방랑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정착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감성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삶을 사는 거야. 그 대신 나르치스는 수도원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감성들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신이 주었던 계시의 그러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수도원에 박혀서 거기에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리고 어떤 범죄 현장에 의하여 죽을 고비에 화형에 처하고 교수형에 처해질 위기가 되었을 때 나르치스가 나타나서 골드문트를 구해주잖아, 그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다양한 대화들에서, 그죠? 우리는 감성과 이성의 세계에 어떤 이성 배후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 감성과 감성 배후에 숨어 있는 이성의 세계가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표현되면서 두 사람의 우정, 서로 부재한 것들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대화들이 이 작품의 위대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우정에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경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 배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바닥과, 그리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초자아의 어떤 그 법률의 세계는 나르치스가 강력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법률 밑에 있는 인간의 그림자, 인간이 감추고 있는 감성, 인간이 감추고 있는 태고적 잃어버린 예술가적 파토스는, 그죠? 골드문트가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번 봐봐. 니체가 칸트와 같은 개념 철학자, 이성의 어떤 그러한 통제를, 무조건적인 것을 보편 도덕, 이성의 도덕 법칙으로 가지고 가고, 그런 법칙을 가지고
이 사회의 규율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런 개념 철학자를 해체하기 위하여 그가 썼던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예요, 여러분. 디오니소스를 가지고 칸트의 이성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말했던 무제약자는 아폴론적인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니체의 이러한 디오니소스를 그리고 아폴론을 그죠? 이러한 골드문트와 나르치스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은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갖고 아폴론을 해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서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보충해주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쨌든 아폴론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유형을 가진 나르치스와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광기와 열정을 가진 예술가의 본성을 갖고 그죠? 이성의 질서를 해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골드문트,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는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니체가 자기의 철학을 예술 철학으로서 규정하고 그죠? 그 예술가적 감성을 갖고 이제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서구 철학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곧바로 헤르만 헤세의 문학세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은 이성의 세계를 소중히 여겨왔고 그것이 기독교와 더불어서 감성의 세계를 억압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로 들어가 보면 니체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니체의 위대성이에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형이상학의 세계의 허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옆에는 비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의 개념 배후에는 이러한 감성을 억압했던 역사가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형이상학은 이성 중심의 사유를 통하여 신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최고 존재가 되기도 했던 그 이성의 특징을 그는 그 형이상학이 억압해왔던 감성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성의 관점에서는 무의 세계, 이건 데리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리다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세계, 도덕이라는 개념이 감추고 있는 비도덕이 도대체 뭔가, 미덕이 갖고 있는 투겐트가 어떤 출발점을 갖고 미덕을 완성했는가, 이런 특징들. 그래서 이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파헤치면서 니체는 그 계보학이라는 그 게네알로기의 배후에는 존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있음의 개념은 언제나 그죠? 그 있음이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무의 개념, 비존재의 존재를 제압한 흔적, 그러한 서구 형이상학이 사유하지 못했던 비도덕의 세계, 인류 문화의 무의식의 세계, 무의 세계, 그죠? 사실은 무가 절대 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서구 형이상학이 제압하여 데리다적 개념으로서 어떤 글쓰기의 여백으로 밀어냈던, 그래서 삭제하고 그래서 축소 은폐하고 삭제했던
그 영역을 되살리면서 지금 서구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이성과 존재의 개념, 진리의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고발하고 파헤치는 쪽으로 나갔다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제약자라고 하는 칸트의 그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억압된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죠?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면 쓴 기독교, 가면 쓴 플라톤, 그죠? 그 가면을 벗겨서 그 배후에 그들이 감추고 있으며 은폐하고 있는 그것, 곧 존재를 형성시키는 비존재와 그 존재의 맞은편에 있는 빈 공간을 드러냄으로써 서구 형이상학이 갖고 있었던 폭력성을 드러내려고 했다라. 이 점에서 그 이후의 모든 철학은, 그죠? 니체의 선언 이후에 이제는 이성 못지않게 감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인간에게 이 감성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배제한 아폴론이 얼마나 환상에 가깝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폭로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골드문트는 언제나 자기 배후에 나르치스의 세계를 그리워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성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다음 나르치스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나르치스가 조각한 성모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 조각한 것을 보면서 내가 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절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신의 법칙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신의 법칙을 따르기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살았지만, 이성의 규율에 맞는 삶을 살려고 일평생을 노력하면서 그것이 나로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 인간의 밑바닥을 사랑하고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볼 줄 알고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감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술가적 사랑을 내가 깨닫기까지는, 사실은 신이 존재한다면 너와 같은 이런 삶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너와 같은 삶을 신은 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의 죽음의 어떤 그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골드문트의 세계를 더욱 인정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신의 사랑 역시도 위대한 거였지만, 그러나 골드문트의 그러한 예술가적 삶, 그것이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보다 더 인간에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근원적인 게 아니었겠는가 하는 걸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니체가 최고 존재자로서의, 그죠? 최고 존재자로서의 신의 개념을 해체하고, 그죠?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그 당시의 계몽주의의 대표자였던 볼테르의 어떤 철학을 인정하면서 나타났던, 여러분, 인간적인 맨슐리히 알쭈 맨슐리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작품의 제목을 붙이면서 그가 설정했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게 인간의 삶의 주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요. 진짜 인간적인 게 진짜 신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가르쳐 줬던 이런 것들을, 그죠? 니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철학에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거겠죠. 가장 인간의 밑바닥, 인간의 본성, 그죠? 그걸 이해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가 왜 위대합니까? 예수의 윤리는요, 인간이 가르쳐준 도덕과 윤리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자의 조항을 넘어서 있어요. 이해가 돼요? 죄를 범한 자를 예수는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골드문트와 같이 그 모든 삶을 영위해 가면서 나르치스와 같이 신이 준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면서 감성을 절제하고, 그리고 일평생을 그러한 절제의 삶을 살았던 그 나르치스에게서 우리는 성직자적인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그죠?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문트가 직접 인간과 부딪히면서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감성을 갖고 경험하고, 예술가적 감성을 가지고 성모상을 그리고, 그죠? 그 조각 작품에서 흘러나는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의 품,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러한 근원적인 따뜻한 감성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태고적 신화의 세계를 성모 마리아상과 연결시키면서 골드문트의 그 질서를 해체하는 방랑자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삶 역시도 오히려 더 질서를 세웠던 자기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뭐겠어? 그건 바로 타자를 사랑하는. 저는 여기에서 예수의 얼굴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타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여러분.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감성을 갖고 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 자기가 일평생 동안 절제의 삶을 살면서 신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랑은 나에게서는 진짜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는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골드문트한테. 그 위대한 인간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 감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따뜻한 그 사랑, 저는 그것이 예수에게 있었다고 봐요. 예수는 어떤 그 시대의 법률과 조항, 관습을 사랑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갈릴리 예수의 삶을 한번 봐봐. 관습을 사랑하고 관습을 지키기 위하여 타자를 살해하는 그거 아니라 법은 인간을 위하여 나온 것이요, 결국은 인간을, 타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간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역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범죄들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 가늠하다 붙잡혀나
이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예수가 그러잖아. 여러분, 이 엄청난 윤리를 넘어서는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간음을 해라 니네들이 이 말이 아니에요. 법을 어긴 자 데리고 왔어.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 죄 없는 자가 죽여라 이러잖아. 다시 말하면 욕망 없이 니네들 속에는 더러운 욕망을 감추고 있으면서 이 타자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니네들한테는 없느냐? 이 더 더러운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위대한 거예요. 성서가 고전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해체해버려요, 한순간에 그냥. 그러니까 법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잖아. 아무도 못 죽이는 거야, 여러분. 돌로 칠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칸트의 윤리에 우리는 락강의 사드의 윤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이러한 윤리가 함께 포함되지 않는 모든 법조항은요, 결국은 가면을 만들어내는, 그죠? 규정하는 자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타자에게 뒤집어 씌워서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서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류의 문화 속에 들은 지배자들의 기호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를 어떻게 보면 데미안에서는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과 데미안과 싱클레어를 나중에는 내면과 자아의 내면 속에서 결합시키잖아, 그죠? 이 작품은 우정을 통하여 결합시킵니다, 여러분. 철저한 두 인격의 분리 속에서 그 부재한 골드문트에게는 부재한 질서의 어떤 그러한 이성의 특징, 그 다음에 나르치스에게 부재했던 그 감성의 어떤 그러한 특징을 우정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는 우정 어린 그 두 남성의 삶의 어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죠? 서로를 인정하는 우정을 통하여 서로 보충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모든 이성적인 인간은, 그죠? 언제나 감성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모든 감성적인 인간은 이성의 질서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어느 한쪽이 부재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대성을 향하여 자기가 부재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도가 칸트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죠? 철저한 이성 배후에 철저한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순수 이성의 특징. 그러면서 문화가 정해준 금기의 금기 타부의 경계에 누가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 타부의 경계도 가지 않아, 나르치스는요. 그러나 그 금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디오니소스적 감성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갔던 그러한 골드문트의 삶, 그죠? 그러나 이것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의 삶을 못 살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일평생 수도원에서
신의 계명을 지키면서 절제의 삶을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인간은 이러한 예술가적 파토스와 차가운 이성, 이 두 가지 다를 우리는 삶에서 함께 필요로 한다라는 이 부재를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 배우자에게서 찾는다는 그런 경우가 많죠. 니체는 칼 융적인 그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이 더 이성적인 게 아닐까? 야, 남성이 더 감성적인 게 아닐까? 지 보니까 그렇거든. 이해가 돼요? 이 말은 골드문트 안에 나르치스가 있었고 나르치스 안에 골드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칼 융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페르소나 안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무의식적 원형으로서 언제나 함께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하나가 올바르다고 규정하기보다는 이러한 무의식적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의 모든 창조적 삶의 힘으로서 작동한다라는 것. 그래서 칼 융은 그림자를 그 다음에 원형으로 설명하기 전에 아니마와 아니무스, 예술적 창조, 모든 창조,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새로운 창조의 힘은 그림자로부터 샤텐, 그림자로부터 나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 페르소나 배후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무의식적 힘의 작동이 아니겠는가.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융은 이러한 무의식의 힘을 긍정적인 힘으로 인정할 때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 프로이트도 물론 이러한 것들이 문화를 창조하는 힘으로서 작동하긴 했다고 하지만 대놓고 칼 융과 같이 예술가적인 창조의 힘,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에서는 융보다는 못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그죠? 오늘 하루 또 다른 나의 페르소나, 내가 감추고 사회적인 그러한 공적 영역에서 감추는 가면 배후에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창조적 삶, 아주 유익한 창조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